네, 10월 4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 굉장히 아주 많이 의미가 큰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SEC의 중간 항소 요청에 대해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그런 포인트로 결론이 정리가 됐는데, 아주 소송전만 치렀다 하면 SEC가 줄창 깨지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으면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리플 소송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개입이 되어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SEC의 어떤 요구가 비상식적인 요구가 상식적인 판결을 통해서 나가리가 된 이 모습, 이 또한 얼마나 아름답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의견 차이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 뭐 이런 어떤 표현을 하면서 SEC의 중간 항소 요청은 까였습니다. 지금 집행을 통한 규제, 그러니까 법원 소송을 통한 일회성 규제 방식, SEC가 전통적으로 기업들을 규제해왔던 방식이었는데, 이게 지금 잇따라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권한이 SEC에서 입법부와 사법부 쪽으로 넘어서는 그런 모습, 그런 과도기적인 어떤 흐름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SEC가 워낙 우악스럽게 그냥 소송만 내서 조져버린다라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럴 만한 근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실 따지고 보면 벌금을 챙기려는 의지 말고 다른 의지가 없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하필이면 새로운 혁신산업에서 똑같이 100년 전부터 했던 것을 지금 새로운 혁신산업 기술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똑같은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깨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쪽팔릴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SEC를 조금 달래는 멘트도 포함이 됐었는데, 리플 소송에서 약식재판에서 리플의 승소 요인으로 확인이 된 게 2차 시장에서 판매된 물량은 투자 계약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모든 거래소에서 판매된 모든 코인이 비증권이다라는 걸 규정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리플 사건에 국한된 취지다. 이걸 지금 분명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암호화폐 적용 가능하다라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어 라고 SEC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SEC 같은 경우에는 리플 사건 약식재판 결과를 통해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 하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린 지금 리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리플 사건을 통해서 모든 다른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얘기는 우린 한 적이 없어 라는 걸 지금 애둘러서 굉장히 조금 나이스하게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표현을 했다라고 좀 바라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SEC는 걱정할 거 없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는 리플 사건에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판매된 모든 코인이 비증권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거래소에서 판매된 XRP가 투자 계약이 아니다, 비증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사건 자체의 판결을 국한시키는 그런 어떤 명확성을 조금 더 세밀화시켰다라고 전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지금 10월 초잖아요. 7월 13일에 약식재판 판결이 나왔을 때 참 그날 새벽이 생각나는데, 일단 초기 기관 대상으로 판매가 된 XRP는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있지. 그래서 이거는 증권법 5조를 위반한 거야. 다시 말해서 이런 방식으로 판매된 XRP는 증권이야. 다만 2차 시장에서 판매된 이 프로그래매틱의 방식을 통해서 알고리즘 방식으로 판매된 거는 이건 투자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그래서 비증권이야. 이게 지금 판결의 약식재판 판결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SEC가 얘기를 했던 거는, 한번 그러면은 배심원 판결 한번 가봅시다, 요게 아니라 중간 항소라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가 비증권이라는 판단이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 그러면서 중간 항소를 요청했고, 이걸 또 승인을 해서 중간 항소를 실제적으로 신청을 했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같은 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내년 2분기에 리플 사건은 배심원 판결로 재판으로 진행을 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 둘, SEC와 리플 둘 다 일정 조율해,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12월 4일을 증거 배제 신청 데드라인으로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지목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같은 날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처음부터 중간 항소 같은 거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번에 더 명확해진 거죠. 날짜를 따져보니까 또 이렇게 같은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배심원 판결로 갔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기대할 만한 포인트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의 배심원들이라는 사람들, 일반 시민들이잖아요. 대부분 주식 투자를 통해서 노후 자금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투자자들의 관점에 봤을 때 이게 지금 SEC 이게 행태가 맞나? 이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심원 판결은 기본적으로 이건 리플 측에 유리하게끔 가는 거다라고 수많은 크립토 미디어들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저도 동의를 했던 부분이라서 여러 차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고, 그래서 배심원 판결로 가게 되면 요래저래 이래저래 요래저래 이래저래 요래저래 우리 같은 XRP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기대 포인트가 더 높아진 게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쌤통이죠. 게리 겐슬러.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SEC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정말 이건 개소리 수준의 멘트인 건데, 거의 본인이 지금 여기서 법원이라는 건 대법원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대법원이 뭐라고 해도 SEC는 제가 이렇게 간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SEC가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이 선출되지 않는 제4의 기관이 연방정부에 있어서 암적인 존재다라고 지금 미국 공화당 경선 후보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SEC 위원장도 교체가 당연히 되겠지만 SEC 기관이 가진 어떤 권한 재편도 이뤄지지 않을까, 충분히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초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라는 멘트를 날려준 게 굉장한 SEC에 대한 반감을 키웠던 그런 이슈가 최근에 또 있었는데, 이렇게 또 이번에 보기 좋게 법원에서 박살이 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쭈꾸미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지금 있는 걸까? 정말 이제 SEC 위원장 떠나고 나서 그 다음 자리에서 뭐 헤쳐먹을까? 이런 생각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상한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같은 경우에는 7월 13일 판결은 이 땅의 법이었고 이게 계속 유효하다라는 게 이번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입증을 한 거다. 그러니까 중간 항소 요청을 한 걸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XRP는 증권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아주 신났죠. 요거 밈이에요. 그거 아니거든, 비하하는 밈인 건데, SEC의 항소 요청, 중간 항소 요청이 결국 거부가 됐다. SEC는 하위 테스트를 적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적용을 했더니 좋든 싫든 SEC 니들 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재밌는 밈으로 나름 어떤 기분 좋은 상황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재밌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지금 리플 SEC 소송은 내년 2분기에 이제 배심원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4월 23일, 정확히 말하면 이제 4월 23일에 재판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쯤에는 1심 정식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때 되면 만약에 리플이 유리하게 지금 약식 재판 판결 결과와 유사하게 1심 재판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SEC는 이때 또 이제 항소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때는 사실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둔 시기이기도 하고, 요때 좀 분위기를 봐야겠죠. 대선 후보들이 어떤 방식의 크립토 영역과 관련된 입장을 공약으로 밝히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투자자를 이제 유권자 투심 확보를 위해서 그들을 위한 암호화폐 투자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드라이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죠. 특히 이제 암호화폐 진성 투자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로얄티가 높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 잡으면 계속 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한 중반 정도가 되면 2분기 3분기 사이에 하나의 굉장히 큰 관심 포인트는 각 진영의 대선 후보들이 암호화폐 영역과 관련해서 어떤 수준의 정책 공약을 제시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케네디 같은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라면 뭐 거의 이제 흥미진진하죠. 이제 암호화폐 진영도 갈리겠죠. 공화당 지지 진영과 민주당 지지 진영으로 갈릴 텐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지금의 어떤 바이든 같은 스탠스, 근데 공화당에서는 엄청 크립토 친화적인 정책 공약 이런 게 나오면은 암호화폐 진영에서는 이제 공화당 쪽으로 표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내 지갑을 지켜주겠다라는 공약, 정책 위주의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상황이 내년
내년 3분기, 2분기, 3분기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가는 딱 요 시기, 요 시기에 이제 내년 11월이 대선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상황이 미국에서 펼쳐질 거고, 공화당이 일단 잡게 되면은 뭐 이제 SEC 완전히 거의 쇄신 수준으로 기관 쇄신 정도가 이루어질 거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내년에 SEC가 1심 판결 이후에 항소를 한 해 만에,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금 앞서서 지금 단계에서 고민할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수준에서는 일단 좋게 리플 진영의 우호적인 판결이 또 한 번 나와준 거니까 앞으로의 어떤 진행 추세, 이러다 또 몰라요. 혹시 완전 미쳐가지고 갑자기 전격 합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혹시 또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완전 나이스인 거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두고 상황을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가 리플 입장에서는 겹경사예요. 겹경사.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겹경사. 이 세 가지 경사가 이렇게 동시에 쌓여졌는데, 첫 번째는 앞서 짚어본 중간 항소에 대한 기각 판결이 나온 거고, 또 한 가지는 리플랩스가 주니퍼 리서치 선정 CBDC 혁신기업 평가에서 요번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올해 핀테크 페이먼트 위너로 리플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핀테크 혁신 플래티넘 수장자로 리플이 선정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팔라우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선정이 된 거예요. 일단 주니퍼 리서치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지속 가능한 핀테크 혁신상은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 또 혁신, 그리고 영향력을 평가한다. 요걸 지금 충족을 해서 리플이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지속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성, 지구의 뭐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경제, 이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팔라우에서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안정적으로 보안성 있게 리플 레저 기반으로 이제 발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팔라우 같은 굉장히 도시국가 규모의 아주 조그만 나라에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틀. 팔라우 같은 경우에는 자체 통화가 없어요. 피아트 머니가. 그래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XRP 레저 기반으로 발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핀테크 혁신에 있어서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얘기 되게 어떤 표현이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플이라는 어떤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게, 요런 조그만 나라들도 경제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더 백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역할을 리플이 지금 해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 리플뿐만이 아니고 다른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도 이런 식으로 이제 시너지를 내게 된다라면 정말 한 5년 10년 뒤에 세상은 또 얼마나 크게 많이 바뀌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CBDC 이노베이션과 관련해서도 상을 2개를 더 받았어요. 이 플래티넘 위너 요거 하나 받았고, 또 골드 위너, 이 G 플러스 D 필라 CBDC 솔루션이라는 뭐 이런 상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리플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서 이 솔루션과 관련해서 선도주자다. 오랜 시간 지금의 상태를 정의해온 이 비효율성, 그러니까 느리고 비싼 이런 송금에 대한 비효율성 이슈를 리플 XRP 레저는 해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또 한 가지 경사는 뭐냐면, 또 한 가지는 리플랩스가 싱가포르 통화청 마스에서 주요 결제 기관 MPI 라이선스를 이제 공식적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이게 몇 달 전에 취득하기로 얘기 잘 됐어 라고 이제 리플랩스 쪽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잖아요. 근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제 취득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MPI 라이선스가 14개 회사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코인베이스, 서클, 팍소스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돼 있고, 그러니까 14개 기업, 굉장히 어떤 싱가포르라는 국가가 까다롭게 발급하는 라이선스인데, 이 14개 기업 중에 하나가 리플이라는 거고, 지금 코인베이스와 더불어서 미국 기반의 기업으로는 코인베이스와 리플 이 두 곳밖에 없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가 이번에 또 하나 성과로서 설정이 됐습니다.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현지 법인을 통해서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왜 싱가포르를 노리고 있을까? 뻔합니다. 아시아의 어떤 금융 허브 역할을 해왔던 싱가포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 영역, 디파이 혁신이 본격화되는 시대에서 새로운 금융 시대에도 싱가포르가 금융 허브, 블록체인, 크립토, 디파이 금융 허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의지를 싱가포르도 가지고 있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크립토 기업들이 인정을 한 거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이걸 지금 이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게 홍콩인 건데,
홍콩이 지금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라는 어떤 우악스러움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제 국가보안법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고 자본에 대해서도 이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압하는 어떤 정책적인 스탠스가 등장을 해주면서 오히려 지금 홍콩에서는 해외 자본이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중국의 요즘에 대기업들이 해외 글로벌 대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지 않잖아요. 같은 어떤 맥락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현재 2013년 현재 스코어에서는 홍콩이 무척 열심히 뻐꾸기를 날리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싱가포르가 그래도 우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홍콩이 못해서라기보다 중국이 지금 약간 우악스럽게 공산당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싱가포르가 이런 지금 어떤 선두에 자리하려는 액션이 조금 더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사가 쭉쭉 쌓인 하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는 좀 아쉽죠. 사실 급반등을 해주긴 해줬는데 뭐 한 5% 수준 거래 볼륨도 뭐 24시간 동안 34% 정도 딱 올라섰으니까 의미 있는 어떤 흐름이 나와주긴 한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기대를 하니까 아쉽죠.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소재가 3개나 더해졌는데 야 0.6달러를 못 뚫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급반등이 나와주긴 해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0.55달러 여기를 좀 얼마나 잘 돌파를 해준지가 중요하고 지금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0.55달러를 돌파한 뒤에는 0.66달러까지 모멘텀이 나올 거고 그 뒤부터 그러니까 노란색 저항선 영역만 잘 뚫어준다라면 그때부터는 쭉 나아갈 수 있어. 그래서 3.5달러 돌파 이후에 5.85달러까지도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찍을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를 지금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라는 얘기죠. 특히 이제 요런 흐름을 바라보고 있으면 굉장히 아쉽지만 하필이면 또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다가 살짝 조정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리플도 그렇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그렇고 메이저들이 좀 못 올라가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249달러 좀 너무 먼 얘기 같기도 하죠. 비트코인이 2024년 9월에 21만 5천 달러에 도달하게 되면 XRP는 43달러까지 급등 가능하다. 이게 지금 XRP와 비트코인이 같은 궤적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여야지 XRP도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강세가 전제 조건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124만 7천 달러에 도달했을 때 XRP가 249달러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에그라 크립토가 조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리플이 이번에 그러니까 중간 상속 기각된 걸 놓고 다시 한번 규제 명확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서 선구적인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위치를 확인하게 된 거다. 잠재력이 더 높아진 거기 때문에 목표 가격 27달러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분석가들은 주식시장이 40에서 50% 정도 하락 붕괴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이 만약 현실화된다라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지금 에그라 크립토가 하는 얘기는 거시경제 환경이 워낙 안 좋고 국채금리가 저렇게 치솟아서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압박을 받고 주식시장의 거품이 한 번 더 거치는 시기가 왔을 때 정말 시장이 한 4-50% 정도 폭락이 나왔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라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와서 지금 삼각 지지라인 이게 지금 6개월 차트거든요. 이게 만약에 깨질 경우에는 0.017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끔찍하죠. 만약에 깨질 경우에는. 근데 반등할 경우에는 27달러가 가능하다.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해요. 네, 그래서 나는 여전히 27달러에 대한 여정을 굳건히 믿고 동참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 이 거시경제 환경의 악재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 뭐 비트코인, XRP 등이 굉장히 큰 하방 압력을 받는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마 뭐 이런 일까지 벌어질까 싶긴 한데 극단적으로 우리가
27달러를 생각할 때는 0.017달러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27달러 전망을 제시하는 지금 에그라 크립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딱 이제 6개월 차트에서 대칭 삼각 패턴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돌파해주면 땡큐인데, 만약에 거시경제가 정말 개판이 한번 나서 완전 세계경제 위기 한번 왔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굉장히 지금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좀 무섭죠. 예, 좀 무서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가격 전망 27달러에 대한 여정은 굳건히 동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